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WTO 등 국제사회에 부당성을 알리는 데 나섰습니다. 반면 최근 참여연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아베 정부는 조만간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오히려 추가 규제에 나설 전망인데요. 이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격화되는 한일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 제재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국제사회와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한편 수출 규제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일본의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외통위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가 초당적 협력의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 여당과 일부 야당은 지소미아를 비롯한 모든 옵션을 재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링 위에 오른 경제 한일전, 우리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번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시민사회가 똘똘 뭉쳐서 일본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한일 군사 보호협정 재검토를 포함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반면 보수 야당은 신중론을 견지하며 지소미아 재검토에는 부정적입니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삼각공조의 또 다른 중요한 틀입니다. 지소미아 파기가 이 정권의 진심이라면 그것은 한미동맹을 파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정적, 선동적 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전문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된 것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일본은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 책임이 모두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는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양국의 현격한 시각차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는 격화되는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해법을 심도 있게 모색해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나와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신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하셨죠. 송기호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교관 출신이시죠. 유이상 식민과 냉전연구회 이사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진구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하는데요. 이번 주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가지고 한일 관계 질환이냐 학전이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윤 교수님. 예, 일본이 항상 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주창하던 일본이 과거에 중국으로부터 히토리 보복을 당했을 때 자신이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한국을 보복하고 있는 이런 상황, 자가당착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일본이 지금 우리에 대한 보복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실질적인 보복 조치가 들어와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제 규제를 발표를 하고 있고 점점 이제 우리의 대응 여야에 따라서 예. 그것이 강화돼 나갈 텐데 앞으로 한 2, 3개월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어떤 보복이 실현되기 전에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일본도 일정 부분 출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2, 3개월 사이에 보복을 당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변수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지금 좀 강화되는 기조로 좀 보고 계시군요. 네, 송기호 변호사께서는요. 네, 일본이 이제 종래의 자유무역 국가 또 통상국가 일본이라는 일본 국민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든지 또 추가 개별 허가제 지정과 같은 그런 조치는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장기적인 대응도 준비하면서 단기적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 기업들과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리 기업이 지금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그런 단기적인 내용도 이제는 같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대체로 비슷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유이상 대사께서는요. 예, 저는 이번 지금 이 한일 관계를 인체에 비유하자면
중증 질환에 걸린 상태다. 그것도 여러 가지 병이 합병증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아하. 이렇게 전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예고 없는 중증 질환이었습니까? 예고가 있기도 했고 없었던 부분도 있고 예,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중증에 걸린 상태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처방을 해야 될 약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좀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였냐? 어떤 병에 걸렸느냐? 과거사 문제로 야기된 갈등. 과거사 문제는 비단 이번 강제징용 문제뿐만 아니고 위안부 합의 2015년도에 이루어졌던 합의가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무용화를 하는 조치를 취했죠. 저는 무용화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네. 가장 최근에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습니다만은 이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런 것들이 네. 이 과거사 문제가 단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 여기에 더해서 이 한일 간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닌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과거에는 한일 간의 국력의 차가 컸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양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요즘은 일본이 초조해지니까 그런 양보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졌다. 네. 그다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일본이 소외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일본의 초조감도 좀 겹친 거 아닌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늘 많이 토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외교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진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현재 한일 관계는 냉전 시대인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 그리고 부속 문서가 만들어낸 65년 체제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965년 체제는 35년간의 굴욕적인 식민 지배의 불법성 또 책임 이런 거를 제대로 추궁하지 못한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렇긴 하지만 그건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한일 간의 국력차, 경제적인 필요성 이런 거에 비춰본다면은 한국이 불리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했던 것이었다. 그런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곡절은 있었습니다만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물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인 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것이 현재 한일 양국의 기반이 되고 있다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간의 갈등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어떤 역사적인 전환점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는 일본의 건설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일본이 약간 소외된 측면이 있고 다만 일본이 그런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한일 간의 협력은 불가결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강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에 대한 국내에도 비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본 국민 전부를 적대시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조진구 교수님도 복합적인 여러 가지 국면을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대신 65년에 비춰봤을 때 뭔가 한일 관계가 협력적인 관계로 가지만은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진단을 조금 해주시네요. 아까 송기호 변호사께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정해진 수순처럼 보는 것 같았었는데 24일 날 이제 검토를 거쳤는데 어차피 예정된 수순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조치가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 국민 경제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베 총리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이런 정치 세력들의 일테면 새로운 일본의 구상 그러니까 전쟁 책임 또 식민지 불법행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일본이라고 하는 그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베 총리가 이제 지난 7월 1일 입법 예고를 했고요. 24일까지 이제 입법 예고에 대한 일본 국내법상의 공중 의견 제출이 이제 끝나면은 공중 의견 건수가 100건이 넘으면은 이제 14일간의 들어온 의견에 대한 어떤 고려 기간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기에서 결정 공포를 하면 이제 21일 지난 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이런 일련의 정기에는 저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 측에서는 간혹 아시아권에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화이트리스트 대상이 한국인데다가 특별 대우에서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보복이냐 이런 식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것이 어떤 WTO의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판정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일 겁니다. 아마 논쟁은 있겠지만 예. 그리고 저는 일본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한 5년 전에 저희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이 친구들이 갑자기 외교청서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가치관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그 표현을 뺐습니다. 예. 그때는 뭐 잘 몰랐습니다. 뭐 항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결국 그것이 화이트리스트를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 사이에 전략 물자를 거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은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라는 그런 준비를 벌써 5, 6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보복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됐고 직접적 원인은 역시 우리가 보는 65년에 한일 간의 기본 협정이 있는데 그 협정과 대법원 판결의 일정 부분의 모순이 있는데 한국 정부의 입장이 도대체 뭐냐? 그거를 지금 그 모순을 가지고 일본이 지금 보복을 해오는 하나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화이트리스트로 지금 확대가 되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냐 그 얘기입니다.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예정된 경제산업상은 7월 1일 날 발표한 이후에 예. 뭐 국내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4일까지 의견 수렴한 결과는 일본 측의 보도에 의하면 한 10,000건 이상이 되고 있고 예. 일본에서 말하는 수출 규제 강화죠. 의 지지도가 대부분 뭐 일본 측의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한 거를 정사해서 신중하게 조사를 한 뒤에 가기에 회부를 할 거고 가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2번 열립니다. 네. 화요일하고 금요일 열리기 때문에 언제 가기에 회부할 것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시기가 되면은 정식으로 가기에서 결정이 될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주 뒤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본다면은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일본 측의 입장은 번복되지 않고 계속될 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유상 대사께서는요. 예, 과거 일본 외교의 행태를 보면은 국제 여론에 상당한 신경을 써왔습니다. 예. WTO 일반이사회가 개막이 됐는데 100여 명이 넘는 취재진들이 몰렸습니다. 그만큼 초미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여러 개 안건 중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사안이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정해진 수순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국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도쿄에서 도쿄에 상주하는 외교관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가졌고 그에 앞서서 우리 특파원단들이라든지 또는 다른 외신들을 불러놓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별로 신통한 설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론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일본이 신경을 쓴다면은 지금 예정된 수순이 있더라도 뭐 일본이 조금 더 다른 고려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국제 여론을 봤을 때 혹시 다른 선택의 여지도 조금은 있을 수 있다. 네. 더구나 최근에 국제 여론에 일본이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윤동민 교수께서 5년 전부터 이미 이제 그걸 배제에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와서 몇 번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한국의 수출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발견됐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얘기한 건 아닌데 이런 것 등으로 봤을 때 WTO에 제소했을 때 상황 일본의 입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저희로서는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는 좋은 틀이 WTO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부당성에 대해서 뭐 이미 우리 정부 그런 노력 기울이고 있다고 봅니다만 알려야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여튼 국제 여론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WTO 자체의 한계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예. 아마 작년 초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미국이 저희 그 세탁기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WTO에 제소를 했는데 지금 1년 한 7,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협의조차 조성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시다시피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일본까지 강대국들이 자유무역을 넘어서
완전히 정치적 이유로 이런 보복을 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WTO의 역할이라는 것이 매우 지금 제한적이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WTO라는 그런 틀을 이용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도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부도 WTO만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WTO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이고 중요한 의미, 물론 이제 아까 같이 공감하셨습니다만, WTO에 의해서 일본이 제소됐을 때 일본이 이 국내 조치, 그러니까 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성격과 강도, 그 정도가 WTO의 제소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제약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로 일본이 극단적으로 후방 공급 이 세계 밸류 체인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규제가 세게 들어간다면 그것은 WTO 제소에서의 일본의 표소 가능성을 훨씬 높일 뿐만 아니라 네. 그런 점에서 WTO 제소가 저는 장기적 너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그런 한계도 불구하고 네. 현재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이미 주고 있는 대우를 뺀 부분이 이제 네. WTO에서 어떻게 될지 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하시는데 물론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WTO 협정을 보면 이를테면 가트 10조 3항 같은 걸 보면은 기존의 수출 규정에 적용해서 어떤 일관성이라는 요건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요 문서를 일본에서 구해서 우리 정부에게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만 일본이 2003년에 우리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지정했던 그 논거, 그 상황이 지금 변화가 없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구체적인 어떤 달라지는 그 이유들, 논거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트에서 이야기하는 수출 규정의 일관성을 일본이 과연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한일 간에 국한되었던 문제가 그야말로 국제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따라서 얼마 전에 우리가 후쿠시마 수산물 우리가 수입 규제를 하는 거 우리가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예. 그런 자신감도 있을 거고 이 국제 여론전이 앞으로 이제 전개될 건데 저는 여론전에 있어서 일본의 그 수출 규제 조치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유리한 입장에서 국제 여론을 몰고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진구 교수님, 이게 이제 지금 당장 문제가 반도체 세계 소재부터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반도체 성격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결국은 글로벌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WTO에서 판단하는데도 변수가 되겠죠? 그렇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반도체 25%, 2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이건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제적인 여론은 저희한테 불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일본한테는 불리하고 우리한테는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고 얼마 전 7월 22일 날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총선이 참여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아베 총리 한국과의 그 무역 전쟁 이거 아주 폴리시하다는 어리석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 빨리 그만둬야 된다. 그거는 경제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짙다. 이렇게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은 저희한테 결코 불리한 상황이 아니다. 다만 문제는 7월 1일 날 경제산업성의 조치를 발표한 뒤에 일본 내 여론을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본이 취한 그 경제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강한. 다만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 취한 대응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 하는 그런 여론이 강하다는 것을 저희가 좀 의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후에 이제 세계 질서가 자유무역 질서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그런 질서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게 다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국가들에서 그렇습니다. 예, 강대국들이 힘의 논리에 입각해서 밀어붙이는 상황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는데 물론 여론, 국제 여론도 중요하지만 그런 힘의 논리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장 독도상공에서 러시아 비행기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들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의와 도덕의 문제와 법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측면들도 생각하면서 좀 낙관만은 할 수 없다라는 점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아까 WTO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판결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지만은 일단 제소하는 것 자체도 압박의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점도 뭐 어느 정도는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또 하나 이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관련 얘기가 국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소미아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것이죠. 효과를 어떻게 보느냐, 어느 쪽이 주도하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관한 견해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유상 대사님,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지소미아가 한국과 일본 간의 정보보호 협정이 있지만 사실상 내용상으로 볼 때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협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나의 예로 한반도에 유사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이제 출동을 하게 되겠죠. 한국에 유사 사태가 벌어지면. 근데 네. 주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초동 단계에서 투입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은 일본과 한국 간에 긴밀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진 그 근거, 그 베이스 위에서 미군이 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점에 대한 인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덧붙이자면은 우리가 일본하고 정보 교환을 하는데 우리가 우세한 정보도 있지만 일본이 우월한 정보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인적, 휴먼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인적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일본은 기술적인 정보 수집이 많이 가능합니다. 우리보다 여러 가지 그 장비가 우세한 이지스함도 보유를 하고 있고 1000km 이상 파악할 수 있는 레이더도 일본이 가지고 있고 네. 이런 기계들을 이용한 정보 수집 그게 우리한테 이제 제공이 되는 건데요. 이게 과연 우리 국익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런 판단하에서 지소미아 협정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조진구 교수님. 이게 이제 국익의 관점에서는 또 봐야겠고 또 하나는 이것의 파기 여부가 일본 쪽의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압박의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내에 한국에 대한 뭐 불신감 이런 거를 더 증폭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희상 대사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지소미아는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한미일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일 관계 그 자체에 있어서도 정보 네. 공유라는 거는 필요하다. 이게 사실상 지금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말하는 일본 측의 근거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고위급이나 실무자 사이에도 소통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돼버렸다는 건데 만약에 이것까지 파기해버린다. 우리 측에서 먼저 파기해버린다 하면은 일본 측 입장에서 본다면 더 이상 일본하고 한국은 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 정보를 공유할 의사가 없다 하는 거로 비춰질 가능성이 농하기 때문에 전혀 저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사태가 이제 되자마자 우리 정부가 제일 먼저 한 게 가장 고위의 인사를 지금 미국한테 먼저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미국의 중재력이 우리 정부도 절실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일본은 거꾸로 그 워싱턴에서 지금 몇 년 내로 공공외교를 강화하면서 한국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그런 흑색 선전 비슷한 외교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워싱턴에서.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한국을 제외시키고 미국, 호주, 인도와 일본 사이에 사각의 다이아몬드 운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지소미를 포기시킨다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더 바랄지도 모른다. 오히려 더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미국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개입을 좀 더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쓴다고 하지만 카드보다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너무 칼을 뽑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나 갖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미국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이번 그 아베의 경제보복에 연계하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의 효능과 평가는 별도의 그 안보라든지 한미동맹 관계에서 따로 파악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아베 조치와 연계해서 어떤 고려 검토를 하게 되면 어떤 모순에 빠지냐면 지금 아베 행정 조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모순이 경제 통상 관계에 대해서
전혀 합리적 안보 근거 없이 연계시키는 이런 모순인데 그 모순이 국제사회에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반대로 우리조차 아베의 경제통상 조치에 대해서 이 지소미아를 연계시키는 것은 네. 오히려 일본의 조치의 모순을 우리가 가려준다 그럴까요? 그리고 특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일본의 국민, 우리가 지금 아베 총리하고만 이렇게 대화 소통이 아니라 일본 국민과 일본 기업과의 소통, 일본 국민에 주는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마치 우리가 카드로 쓸 수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일본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 면에서도 우리에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분 다 공이 이제 비슷한 견해를 주시는데 좀 다르게 그동안의 언론들에서는 약간의 뭐 공방이 오간 것처럼 보도가 됐었는데요. 오늘 네 분 얘기 들어보니까는 국가 이익의 관점, 또 송교 변호사 얘기한 대로 그동안의 논리적인 명분에서도 그렇고 또 과연 일본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아니라 공통으로 같은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국을 움직이기 위한 지렛대로 이 지소미아를 써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결코 효율적인 지렛대가 될 수 없다. 미국이 개입을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한국 편을 들어주리라는 기대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 예, 과거 쭉 역사를 돌이켜보면 미국이 개입은 했는데 과연 일방적으로 한국 편을 들어준 적이 있느냐. 그러한 관점에서라도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냐. 예, 지금 미국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존 볼턴 보좌관이 이제 한일 양국을 와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번 한일 관계 관련해 가지고 어떤 역할, 중재 역할 같은 것을 할 수 있느냐 기대하는 바가 혹시 있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네. 동해에서 아주 대대적인 합동 훈련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한일 간에 가장 그 분쟁이 되고 있는 독도를 영공을 침범해 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그 틈을 이용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지정학적인 고려, 강대국의 그런 계산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고 미국도 그런 걸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더 이상 악화되는 거를 바라지는 않을 텐데, 근데 이 사안 자체가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역사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우리가 도덕적인 정의적인 우위 속에서의 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을 들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한국 쪽에 많은 그런 편을 든 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안부 같은 경우에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베 정부를 규탄한 적도 있었고 의회가 결의안까지 만들었고 됐겠죠. 그래서 한국을 백업했던 입장이 있습니다만 이번 사안은 조금 우리는 위안부나 강제징용이나 동일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강제징용 문제는 이제 국가 간의 조약으로 일단락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입장에서는 조약상의 해석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미국이 개입할 써서 양국에 대해서 잘 지내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사안에 개입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안이 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의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왔던 것 관련해서 미국 측의 논평도 역시 애매했더라고요.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공히 지지한다 그래서 일본 관방장관이 독도 관련해서 애매한 입장의 발언까지 하기도 했었는데 그 점에서 뭐 미국의 역할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지금 조진구 볼턴 방문 등 네, 조진구 교수님께서 이제 아까 청구권 65년 체제의 한계 모순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65년 청구권 협정 체제 자체도 사실은 미국이 관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 조약 연장선상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전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 그 부분도 아까 이제 유상 대사님은 이제 일방적 무용화라고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오히려 2015년 128 그 공동 발표 후에 오히려 아베 총리나 또 그 후시다 외상 또 일본 정부의 유엔에서의 공식 입장 이런 게 이제 강제 연행을 부인하고 전시 성노예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즉 위안부 이른바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 오히려 일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이 사안이 미국의 중재로 해결되기는 저는 대단히 어렵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한일 관계,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 사이에 앞으로 장차 미래로 어떠한 한일 관계가 돼야 되고 기초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토대에서 새로운 관계들을 정립해가는 우리의 노력이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진구 교수께서는 지금 뭐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역할로서? 미국이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 아주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문제에 관해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보호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법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상황도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관심이 가 있고 또 대외적인 문제에서 본다면은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에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전통적으로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본다면은 한일 간의 현재 당면에 있는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중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 의사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이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로 범위를 좁혀서 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될 게 뭐 지금은 한일 간의 문제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개입할 경우는 항상 자기네 국익이 손상을 입을 때 개입을 해왔다. 이렇게 뭐 일반화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 한일 간의 이런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에 미국의 국익에 틀림없이 손상이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건 극히 제한적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이 개입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협정상의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의 씨앗이 됐던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도 중재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21일 날 일본의 그 참여 선거가 끝났죠. 뭐 해석의 여지를 상반되게 할 수 있는 좀 애매한 선거 결과였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아베 총리 한국의 그 청구권 협정 위반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다시 가져와라. 새로운 뭐 의견을 가져와라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한일 관계, 신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어떤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가 이야기하는 그 답변이라는 것이 이 하나의 사안, 이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입장, 이를테면 뭐 WTO 제소를 하지 마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전쟁 책임 없는 식민지 불법행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전후 질서의 가장 상징적인 또 그것을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미국 의회에서도 전시성노예라고 하는 즉 아베가 생각하는 그런 질서를 가장 아베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어떤 장애물이 됐던 전시성노예 문제 그리고 강제동원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윤동민 교수님 얘기로 보면은 일본은 한국과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것만 잘 되면 괜찮은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뭐 그렇다면은 뭐 이후에 한일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기대하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본의 요구 사항은 뭐 구체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오케이 그 한일 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 분쟁이 있다. 그러면 그 기본 조약에 한일 간의 조약에 의하면 분쟁이 있을 때는 그걸 3자 중재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주장이고요. 네. 두 번째 주장은 이게 일본 내에 있는 일본 기업들에 있는 지금 여기 한국에 있는 재산들이 이미 차 압류 조치에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현금화가 시작이 되면 아마 글쎄요, 뭐 9월 달 정도, 빠르면 뭐 늦으면 뭐 연말 정도 된다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본이라는 국가의 차원에서 자국 국민과 기업에 대한 외교 보호권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이제 지금은 규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복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현금화 조치에 대한 입장이 도대체 뭐냐? 일본은 피해자 개개인에게 피해자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한국이 그것을 통째로 달라 그래서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국가 간에는 끝났는데 그럼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 논리에 아베 총리가 원하는 건 아마 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강제징용 관련 문제에 대한 뭐 새로운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국제법 위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 대사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봤을 때 재판 결과를 하나로 모두 묶어서 판단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니면은 대법원의 판단과 국가 간의 책임지는 관계 두 단계로 나눠서 판단을 해야 될 거 어떻겠습니까?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 하는 일본 주장과 그렇지 않다.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에 의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해결이 안 됐다 하는 한국의 입장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건 뭐냐면 결국 우리 대법원도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은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 네. 인식이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 기업들로 하여금 배상을 하도록 대법원이 명령 판결을 내렸는데 지금 벌써 판결이 내려진 지 7개월, 8개월 돼가지 않습니까? 지난 10월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피해자들은 이미 다 돌아가시고 또 유가족들은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문제 자체를 놓고 볼 때는 해결 방안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우리 정부가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정부의 책임, 우리 국가의 책임 말씀을 하셨는데, 예,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과 또 국가 간의 책임에서의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되느냐, 하나로 일관되게 봐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예, 거기에 대한 답은 저는 우리 국가, 우리 정부가 이 피해자들을 구제할 책무가 있다. 그런 저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간에서 이제 일본하고 이른바 협상의 여지가 있는 이제 그런 영역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 전공하시는.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윤 교수님께서 이제 일본 기업의 재산 압류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국제법상 이제 외교적 보호권이라고 이제 그런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외교적 보호권이라는 것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대법원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 있었고, 또 그것을 피고인 일본 기업이 따르겠다고 했고 따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법 판결에 따라야 될 피고로 하여금 거부하라, 판결대로 이행하지 말라라고 한 것, 즉 외교적 보호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아베 총리의 국제법 위반이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를테면 일본 기업들이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또는 독일 기업들이 2차 대전 시기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배상을 했거든요. 이번 사건도 만약에 아베 총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국제법을 위반한 외교적 보호권을 일탈 남용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저는 배상을 했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정말로 자신이 이야기하는 법치, 국제법을 지키려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난 그 판결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이 순응하게 하고, 그러나 일반적 영역에서의 청구권 협정의 해석 문제, 지금 앞으로 이를테면 참여정부 시기에 배상 요 위자료 받으신, 위로금 받으신 7만 명이라든지 또는 조사에서 파악된 21만 명의 그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부분은, 그거는 일반적 차원에서 청구권 협정의 해석의 문제로 만약에 우리에게 제기했다면 우리도 훨씬 더 진작 이 청구권 협정 해석을 어떻게 할지 충분히 논의가 됐을 텐데, 문제는 아베 총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그 자체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따르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의 효력을 한국 정부로 하여금 부인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송 변호사님 말씀에 뭐 동의를 하면서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중국과 독일의 사례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전범 재판을 거치고 다 하면서 강화 조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전승국과 전범국 사이에. 그때 이제 그 청구권과 관련된 문제를 중국 같은 경우는 다 포기를 했습니다. 뭐 독일도 전범국가이지만 또 그 포기를 받았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뭐 적은 돈입니다. 턱없이 적은 돈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일제 36년에 비하면 그 피해에 비하면 그렇지만 여하튼 3억 불 무상을 받았고 2억 불 유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독일과 중국 케이스를 우리에게 대입시키는 건 좀 다르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정부가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지고 또 일정 부분 그 청구권 자금으로 혜택을 받던 우리 기업들, 예를 들자면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 그 청구권 자금의 10% 가까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백조의 이익을 냈는데, 그래서 우리 기업과 우리 정부가 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일본 기업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구체하게 이제 더 이상 좀 돈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 생각을 갖습니다. 청구권 문제를 가지고 무엇이 해결됐냐, 무엇이 해결되지 않냐 하는 거 가지고 사실상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일본은 요구하고 그거를 응하지 않는 한국, 다시 말하면 국제법 위반 혹은 약속을 위반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신뢰감, 이거에 대한 불신감이 일본 측에 팽배해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절차적으로 본다면은 따르면서 어렵지만 우리 일본 정부와 지혜를 짜고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는 걸 전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다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불법적인 식민지 하에 이루어진 비인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청구권 협정이 식민지 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은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은 이 피징용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제1차 회담부터 6차 회담 김종필 오이라 때 청구권 금액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의제로서 다루고 또 일본에게 아주 엄청난 요구를 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물론 일본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실무자들끼리의 대표단끼리의 협상이 결말을 못 내는 바람에 결국 정치적인 타결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일괄 타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3억 불, 2억 불 받았습니다. 피해자 구제에 우선 우리가 중점을 준다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먼저 하고 그 돈은 세금으로 하면은 이제 국민들이 왜 세금으로 하냐 하는 비판이 나올 수 있죠. 그걸 지금 우리 윤덕민 교수 말씀하신 대로 수혜기업, 청구권 자금의 수혜기업인 포스코가 대라 이겁니다. 포스코 이미 60억을 댔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 재단이라는 데 60억을 댔습니다. 모자르죠. 또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도로공사, 경부고속도로 건설하는 데 돈이 들어가요. 그런 데서 돈을 모아서 피해자들한테 지불을 하고 그 금액을 어떻게 할 건가는 좀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판결이 1억 원, 8천만 원에서 1억 5천까지 나왔으니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피해자들을 구제하면 일본 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정부도 더 이상 막지 않을 거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지금 최근에 나왔던 배상의 방법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 제안했던 일본 기업과 우리 기업에 하나씩 1+1 얘기 나왔다. 일본 측에서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같이 한 역할하는 이른바 2대1의 역할도 있고 아까 지금 유 대사께서 얘기하신 일단 우리 정부가 책임지고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또 바람직한 해법 지금 당장 배상 관련해서 어느 쪽을 생각하십니까? 송 변호사께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 피해자 구제의 방식이 기본적으로 피해자분들이 우리 사법제도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헌법 질서에서 가지고 있는 재판 청구권 기본적인 그 권리의 행사 그 선택을 피해자분들이 보장받는 전제에서 하는 것이지 이를테면 일체 우리 피해자분들은 소송을 제기해서 직접 일본 기업으로부터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강요하는 그것 또한 사법 질서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가 만약에 잘못 해결되면 우리 내부의 민주주의 문제, 우리 내부의 사법 주권의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짧게나 제 추가 질문 드릴게요. 그럼 1+1의 경우에는 그 피해자들, 당사자들 간의 의견 일치된 방법이었나요? 어땠나요? 그러니까 1+1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할 때 제가 이 피해자 단체라든지 그분들과 이제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어떤 충분히 동의나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우리가 마련하더라도 피해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를 넓혀주는 것이지 피해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재판 청구권을 우리가 그것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우리 내부에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모 단체가 주최한 학술회의가 있었습니다. 강제동원에 관한. 피해자들 30여 분이 오셔서 주장하신 게 뭐냐. 너희들은 강제동원 문제에서 손을 떼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니네들 강제동원이라는 걸 팔아갖고 니네들 배부르는 기생충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데 이분들 생각은 결국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재판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분들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라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이분들도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해서 승소를 해서 판결 그 결과를 집행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고 또 재판에 계류 중인 분들이 900명 이상이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재판을 못하는 피해자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 정부가 모든 국민들한테 동등하게 취급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여기서 취해야 될
조치가 뭔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재위를 일본이 하자고 그러는 거는 양권의 조약의 해석에 차이점이 생긴 겁니다. 조약의 차이점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분쟁이죠. 이 협정상의 분쟁 해결을 위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 조항은 사실 우리 정부가 원해서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누구 의견이 맞는지 한번 제3자에게 판가름을 한번 좀 의뢰해보자. 이런 취지지 우리 대부분의 판결을 부인하는 의미에서 전적으로 이건 아니다 하는 뜻으로 한다고 보는 건 조금 너무 좀 확대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 유 대사님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본이 1월 10일 날 외교적인 협의를 요청하면서 어떤 문서의 내용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이 무엇에 관한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중재위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고 뭐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한국의 사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행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거는 일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포함해서 본다면은 아마 아까 어떤 새로운 안을 가지고 오라고 일본 쪽에서 생각하는 건가라고 본다면 아마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노무현 정부 시대에 있던 특별법을 제정해서 한국 정부가 구제했던 그 안 플러스 알파 이번엔 6월 19일 날 한국 정부가 내놓은 1+1이라는 안이 그럼 한국 정부가 이제까지 검토한 안 중에서 가장 베스트였냐 하면 꼭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하나는 확정 판결을 받은 14분에 관해서만 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피해자들 혹은 피해자 단체들, 지원단체 이런 분들하고 얼마나 우리 정부가 소통을 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반드시 명분은 표면적으로는 피해자 100% 만족하는 안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부의 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스스로가 피해자에 대한 소통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족했다 하는 거를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공감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전 중재위에 가지 않기로 한 우리 정부 결정은 잘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위에 가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결국 지금 한일 관계에 쟁점이 되는 게 결국 기본 조약에도 그렇습니다만 결론을 못 냈던 부분, 즉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단초가 된 거는 우리가 불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인한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라는 결론이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쟁점은 바로 중재위로 제3자 중재위로 갔을 때 식민 지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쟁점이 될 겁니다. 만약 거기서 식민 지배가 합법이 됐을 경우에 그 우리나라의 정체성의 문제, 그다음에 대법원의 판결, 저는 뭐 국제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좀 문제는 많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는 게 선진국에 있고 일정 부분 그런 외교 문제가 있을 때는 행정부와 협의하면서 신중하게 판단을 내는 게 국제의 하나의 관습법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법부의 판단 굉장히 소중한 판단입니다. 지금 세계에 굉장히 많은 식민지 피해자들이 있었고 전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그 분들에게 아마 빛을 줄 수 있는 아마 유일한 그런 굉장한 그런 판결이 우리 사법부에 나왔는데 이게 만약 이게 관철될 수 있다면 저는 이게 정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광범위한 내용이 되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제의 식민 피해로 인해서 받은 그 반인도적인 행위로 인한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지금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창씨 개명을 하는 바람에 심지어 타격을 받았고 저희 집안에 굉장히 그것이 우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모든 국내에 사는 그 일본 일제 36년 동안 밖에 나가신 분들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던 분들은 더 많은 피해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소송의 대상자가 일본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의 안정성이랄지 또는 국가 간의 관계의 외교의 안전성을 볼 때는 저는 역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재에 관련해서 좀 우리가 오해하는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현종 이차장께서 나와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한 우리가 지킬 필요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외교적 협의는 기한이 없습니다. 근데 일본이 그걸 기한을 정한 건 일본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중재에 관한 하는 이 청구협정 3조에 보면 30일, 30일 해서 기한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거기에 맞춰서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중재를 가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기한이 다 지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왜 가야 되느냐? 중재를 구성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제3국 위원들도 임명을 해야 되고 또 이 제3국 위원이 보려면 영어로 된 자료를 봐야 되는데 지금 한국어, 일본어로 된 자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걸 번역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재에 가서 결말을 보자. 이거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이전에 다른 해법이 가능하다라고. 그렇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른 해법을 하기 위한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제가 그리고 일본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거를 해소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송 변호사님. 짧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김윤종 차장 말씀은 이제 그 외교적 노력을 위한 시간 아마 이거 날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일단 아까 우리 유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30명 피해자 30명 말씀하셨는데, 자 제가 이야기하는 대안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소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우리가 피해자 구제, 피해자 중심을 생각할 때 소송하지 않고 나는 이 책임을 먼저 우리 국가로부터 좀 배상을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정한 길을 저는 열어두자. 그런 대안을 마련하자. 근데 문제는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법원을 통해서 일본 기업을 피고로 해서 재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달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베 총리가 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계속 강조드린 것은 아까 우리 윤 원장님께서 2018년 대법원 판결, 원래 이 똑같은 취재 판결이 2012년에 있었습니다만 이 판결이 큰 의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베 총리도 받아들이면 됩니다. 대신 그러면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현재 이 광범위하게 제기될 수 있는 불확실성 부분은 이 피해자분들 앞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우리가 만들어 둠으로써 완화시키고 풀어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지금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피해자들의 재판 청구권을 한국이 부인해달라는 것이고 한국 법원의 구체적인 확정 판결의 원고 피고 사이에 일본이 국제법을 넘어서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라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그것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동민 교수님, 이거 하나 짧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65년에 한일협정 관련해가지고 또 그 관련된 사안을 가지고 국제적인 뭔가 그동안에 중재가 있었거나 판단을 받아본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상 없고요. 단지 지난번에 이제 위안부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헌 판결이 있어서 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의 내용은 말하자면 이제 기본 협정에서 분쟁이 있을 때 분쟁 조정 절차가 있다. 분쟁 이루 가는 중재 이루 가는 게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부작위에 의한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정부가 당시엔 또 우리 정부가 중재위에 그거를 일본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일본이 응하지를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판단 받아본 적은 없다. 국제사회에서. 당시에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중재위가 아니라 외교적인 협의를 하자고 두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그렇죠. 일본 외무성에 문서를 전달하러 갔는데 받아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그런 거를 본다면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었느냐.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정부는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직접 전달을 했거든요.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왜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죠. 이제 뭐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굉장히 많은데 국제 관계에서도 좀 여러 가지 질문도 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법 판결 이후에 이것의 이행 방법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논의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국내 대책들도 많이 있겠고 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할 것 같은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대한 국민들에게 어떤 좀 강조해주고 싶은 점 또 정책 당국자에 강조해주고 싶은 점 포함해서 짧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유 대사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간에도 자기가 견제하고 싶은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청구권 협정,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이 서로 조화롭게 서로 양보를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은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입장만 주장을 한다고 그러면 국가 간의 관계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국익이 뭐냐 여기서.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이해가 뭐냐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입장은 잘 견지를 하되 이 국익을 위해서 조화롭게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지를 우리가 현명하게
또는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이와 관련해서 국회는 과거에 일본하고 문제가 생길 때 국회는 초당적인 대응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힘을 실어줬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 이거 참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국회는 힘을 모아서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특히 외국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수록 내부의 단합이 중요할 텐데 그 점은 아쉽긴 합니다. 잘 지적해 준 것 같습니다. 조 교수님. 저는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은 과잉 대응하지 말자. 한국민이나 일본 국민들 대상으로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말자, 언행을 하지 말자. 제가 이 방송을 오다 보니까 건널목에 현수막이 있는데 경제 침략이라는 집권 여당에 내건 현수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인사가 경제 전쟁이라는 말도 이렇게 썼거든요. 사실 우리 그렇게 쓰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국익이라는 게 뭔가 기업한테 어떤 이익이 가고 피해가 갈 것이냐 하는 걸 좀 진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표를 의식하는 정치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과잉 대응하지 말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고객을 보는 관점이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하자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네, 윤 교수님.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그런 보복을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항상 밀란이 일어나면 의병들이 일어나서 이런 문제 국난을 극복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민의 역할, 의병의 역할은 아마 국민들이 알아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군의 역할, 냉철한 그런 관군의 역할을 저는 좀 기대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사실 보복은 없습니다. 피해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실질적인 보복으로 규제로 들어가면 3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3개월이라는 사이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게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야지 통상 문제로 풀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혜를 내서 아까 국민을 생각하고 국익을 생각하면서 좀 접근하는 그런 정치가들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기호 변호사님. 네,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말씀 저도 동의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하나 일본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저는 위안부 합의 때 우리가 받았던 10억 그 10억엔이 제대로 일본 국민에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즉 위안부 합의 이후에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강제 연행 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10억엔을 대체하는 우리 국가 예산이 편성됐고 이 10억엔은 이제 일본 국민에게 좀 반환하는, 왜냐하면 10억엔이 일본 총리의 돈이 아니라 일본의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억엔을 일본 국민에게 설명하고 반환하는 이런 것이 저는 현재의 이 관계에서 우리 정책, 우리 방향에 일본 국민과의 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좀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또 한일 갈등 격화 관련된 문제 얘기했었는데요. 유희상 대사, 윤동민 교수, 송기호 변호사, 조준 교수님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겠습니다. 여야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걱정거리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 주기를 당부하면서 토론당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